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지수 일이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신 나 찾지 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2억 700만 원. 딱 그만큼 남아있더라고요. 2년 전만 해도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말이에요. 5천만 원이 어디로 갔냐고요. 실버 쉐어하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인분들이 함께 사는 집을 만들어서 월세를 받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손을 완전히 떠난 거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공책이 놓여 있었어요. 가계부였습니다. 펼쳐보니 첫 장에 크게 적혀 있더군요. 실버하우스, 월 수익 300.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번 투자만 잘 되면 앞으로 30년은 버틸 수 있겠지. 지금 그 글씨를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30년은커녕 2년도 못 버텼으니까요. 저는 한성우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고요. 30년 가까이 시내버스 기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2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고 지금은 야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내 미정이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큰딸 소라는 30살인데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요. 작은 아들 지훈이는 26인데 회사 다니지만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지금 네 식구가 각자 조금씩 벌어서 겨우 버티는 형편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잘 관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요. 5천만 원이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제 선택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 빨간 공책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2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2억도 안 남았으니까요. 중간에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니 7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공사비 대출 이자, 세금 관리비 다 합치면요. 그 중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재판 끝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날린 돈은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천만 원. 버스 기사가 30년 일해서 모은 돈 중에서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면 우리 부부가 10년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딸아이 결혼 자금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냐고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투자 실수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후 자금을 불리겠다고 덤볐다가 오히려 잃어버린 경험 말입니다. 겪어보셨다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파란 서류 파일도 하나 있었어요. 거실 책장 맨 아래 칸에 처박혀 있던 겁니다. 꺼내서 펼쳐봤더니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서류 법원 판결문까지 빼곡하게 꽂혀 있더라고요. 실버하우스 프로젝트. 파일 겉면에 제가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그때는 이 파일이 제 미래를 담은 설계도인 줄 알았죠. 지금 보니 이건 제 실패를 기록한 증거철이었습니다. 그 집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낡은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계단은 좁고 복도는 길었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금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는 그게 다 기회로 보였습니다. 리모델링만 하면 호텔처럼 바뀐다. 소개해준 사람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버스 기사 월급으로는 평생 모아도 이런 건물 하나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공동 투자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4명이서 나눠서 사면 된다고요. 한 사람당 7,500만 원씩만 내면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끝나면
노인분들한테 방을 임대해서 매달 300만 원씩 수익이 생긴다고 했어요. 4명이서 나누면 한 사람당 75만 원씩이라고 계산해 줬죠. 1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9천만 원이에요. 그럼 원금도 다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 안 하고 그 돈 받을 수 있다면 나머지 돈이랑 합쳐서 노후는 충분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돈 넣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렇게 됐어요. 통장에 2억도 안 남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아내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입니다. 실버 쉐어하우스로 쓰려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건물 구조가 법에 안 맞았거든요. 그것도 원래부터 안 맞는 건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왜 샀냐고요? 그걸 몰랐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속았던 거죠. 소개해준 사람이 허가는 이미 다 알아봤다고 말했거든요. 구청에서 확인받았다고 했어요. 문제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문가처럼 보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버스 기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10명도 넘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싸웠어요.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약서, 구청 자료 다 끌어모았죠. 그리고 재판을 했어요.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결국 이겼어요. 법원에서 일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았죠. 하지만 그동안 들어간 이자랑 세금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5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입니다. 요즘 실버 쉐어하우스 투자 이야기 많이 들리시죠? 노인 인구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돈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허가 절차 제대로 안 밟고 투자자만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2번째는 위로입니다. 혹시 이미 당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증거 모으시고 같이 당한 사람들 찾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일부라도 돌려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오늘부터 제가 2년 동안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끝났는지요. 빨간 공책이랑 파란 파일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한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부터 2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그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한창이던 6월 말이었죠. 그날도 버스를 몰고 있었어요. 오후 4시 차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차고지 관리 사무실 번호더라고요. 신호 대기 중에 받았죠. 관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 씨 오늘 들어오시면 사무실 좀 들러주세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대답이 애매했어요. 그냥 서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명예퇴직 이야기구나. 소문은 들었거든요. 올해 50 넘은 기사들 중에서 몇 명 정리한다는 얘기요. 근데 설마 내가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사고도 없었고 지각도 거의 안 했거든요.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나 봐요. 나이와 연차가 문제였던 거죠. 퇴근하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관리자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명예퇴직 안내문이었습니다. 성호 씨 요즘 몸도 힘들어 보이는데 이번에 조금 일찍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몸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짐 싸라는 소리를 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어차피 정해진 일이니까요. 서류 받아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무게를 재듯이 올려보았어요. 이 안에 들어있을 내 인생 30년의 값이 고작 숫자 몇 줄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문제는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한다는 거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내 미정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으니까 손을 닦고 나와서 펼쳐봤어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예상은 했는데 막상 오니까 막막하네요. 저도 그랬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서류를 받으니까 현실감이 확 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서 계산을 했어요. 빨간 공책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들어올 돈을 적었어요. 퇴직금 2억 5천만 원, 은행 적금 500만 원, 국민연금은 65부터 받으니까 그때 제 나이 54, 아직 11년이 남았었죠. 그때부터 매달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나갈 돈을 적었습니다. 월 생활비 250만 원,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합쳐서 40만 원, 경조사비 평균 30만 원, 병원비 예비비 합치면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370만 원 정도는 나간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11년 동안은 말이죠. 11년이면 132개월이에요. 370 곱하기 132 하면 4억 8,840만 원이더라고요. 거의 5억에 가깝죠.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돈은 2억 5,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2억 3,3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한 달 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 넘게 부족한 거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일을 더 해야겠어요. 야간 계약직이라도 구하면 150은 벌 수 있을 거예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알아볼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거실 불을 끄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죠.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1년에 2번 정도 만나는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퇴직했다는 소리 하기도 싫고 얼굴 보이기도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가보라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가서 사람이라도 만나보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동네 삼겹살집이었어요. 동창들 6-7명이 모여 있었죠. 다들 비슷한 나이니까 사는 이야기가 비슷했어요. 누구는 자영업 접었다. 누구는 재취업 준비 중이다. 누구는 자식 결혼 자금 때문에 빚을 졌다.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다가 옆자리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이정호였습니다. 얘는 원래 보험 설계사였는데 몇 년 전에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뭐 한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성우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했다고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도 들었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정우가 소주잔을 채우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나이에 쉬면 안 되죠. 돈이 일해야지 사람이 일하면 한계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태블릿을 꺼내더라고요. 화면에 그래프랑 표가 보였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 그래프였어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노인 비율이 쭉 올라가는 그림이었죠. 지금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양원은 부족하고 집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뜬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대답하더군요. 실버 쉐어하우스요.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집이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 안전하고 요양원보다는 자유롭죠. 거기에 방 몇 개 내놓으면 매달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와요. 은행 이자 받아서 뭐합니까? 지금은 노인들 같이 사는 집 하나만 잘 만들어도 연금이 따로 필요 없다니까요. 솔직히 그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봤자 1년에 이자가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으면 매달 돈이 들어온다. 그 말이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근데 건물을 사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당연하죠. 혼자서는 못 사요. 그래서 공동 투자하는 거예요. 4~5명이서 함께 사면 한 사람당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형님, 퇴직금이 얼마나 되세요? 2억 5천 정도요. 그럼 딱 좋네요. 7천만 원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랑 같이 모으는 거죠. 그럼 건물주가 되시는 거예요. 건물주요. 네. 명의는 공동 명의로 가고 수익도 지분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한 달에 형님 몫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일 안 하고 그 돈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솔깃했고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허가 같은 건 어떻게 받아요? 그냥 건물 사서 사람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정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걱정 마세요. 허가는 이미 제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어요. 구청에서 확인받았고요. 건축법도 다 맞춰놨어요. 형님은 그냥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러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실버케어 부동산 컨설팅, 이정우 대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교육과정도 있어요. 실버하우스 운영하려면 기본 지식은 있어야 하니까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강의 들으시면 돼요. 교육비는 무료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투자를 새로 시작해요. 위험하잖아요.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쓰는 게 낫지.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은행 이자로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건물 투자하면 70만 원씩 나온다. 그럼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다. 그 계산이 자꾸 머리를 맴돌았거든요. 내가 공부 좀 해보고 판단할게. 괜찮아 보이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말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미 반쯤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빨간 공책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맨 위에 크게 적었습니다. 실버하우스, 월 수익 75만 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이번 투자만 잘 되면 앞으로 30년은 버틸 수 있겠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착각의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교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에는 실버케어 아카데미라고 적혀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고 안으로 들어가니 의자가 20개 정도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벌써 15명쯤 와 있었습니다. 다들 나이가 50 중후반에서 60 초반 정도 돼 보였어요. 저처럼 퇴직하고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이정우가 앞에서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성우 형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니까 책상 위에 유인물이 놓여 있었어요. 실버 쉐어하우스 투자 가이드. 부제는 안전한 노후 수익 만들기였습니다. 2시가 되자 강의가 시작됐어요. 강사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소개했죠.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2025년 노인 인구 950만 명, 2030년 1200만 명, 2040년 1700만 명.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부족해요.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실버 주거 시설이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5년 후, 10년 후에는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요. 강사는 또 다른 표를 보여줬습니다. 투자 수익 시뮬레이션이었어요. 건물 매입 가격 4억 원, 리모델링 비용 5천만 원, 총 투자금 4억 5천만 원, 공동 투자자 4명이면 1인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월 임대 수익 300만 원, 1인당 월 75만 원, 연 수익률 약 12%에서 15%. 숫자를 보니까 그럴듯해 보였어요. 은행 이자가 1년에 3%도 안 되는데 12%면 4배가 넘잖아요. 게다가 건물은 내 자산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팔아도 되고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고요. 노트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강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죠. 그때 저는 이 숫자들이 전부 진실인 줄 알았어요. 교육은 6주 과정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첫 주에는 시장 분석, 둘째 주에는 건물 선정 기준, 셋째 주에는 리모델링 포인트, 넷째 주에는 임대 운영 전략, 다섯째 주에는 세금과 법률, 여섯째 주에는 실제 사례 분석.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전문가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섯째 주 강의가 끝나고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실제 현장을 보러 갑니다. 제가 알아본 매물이 하나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가시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실물을 보는구나. 그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건물 보러 간대. 미정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당신 정말 할 거예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그냥 한번 보기만 하는 거지. 근데 표정을 보면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걸 아내도 알았을 거예요. 여섯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교육생 중에서 10명 정도가 함께 갔어요. 이정우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쯤 걸렸죠. 도착한 곳은 전철역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더 들어가는 동네였어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마트도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정우가 웃으며 대꾸했어요. 입지가 중요하죠. 너무 외진 곳은 안 돼요. 병원이랑 마트 가까워야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 편하니까요. 차에서 내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보였어요. 외벽은 낡았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계단이 나왔습니다. 계단은 좁았어요. 난간도 낮았고요. 1층에 방이 2개, 2층에
방이 3개, 3층에 방이 2개 있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어요. 창문은 작았고 몇 개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방마다 들어가 봤는데 구조가 다 달랐어요. 어떤 방은 넓고 어떤 방은 좁았죠. 화장실 위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서 쓴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이정우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낡아 보이지만 리모델링만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벽지 바르고 바닥 새로 깔고 화장실 교체하고 손잡이랑 안전바 달면 호텔처럼 바뀝니다.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랑 작업하면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태블릿으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줬어요. 다른 실버하우스 시공 사례였습니다. 확실히 달라 보이긴 했어요. 낡은 건물이 깨끗하고 밝게 변해 있었죠. 2층 복도 끝에서 한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박미선이라는 분이었어요. 49살이라고 했고 간호조무사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계단을 내려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이 계단이 좀 가파른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이 오르내리시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정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선 씨는 현장을 많이 보셔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괜찮아요. 1층이랑 2층만 쓰면 되고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고 손잡이 보강하면 문제 없어요. 박미선은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랑 비상구 위치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 공동생활시설은 기준이 까다롭잖아요. 이정우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는 요양시설이 아니에요. 쉐어하우스 형태거든요. 숙박업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해당 안 돼요. 허가랑 규정은 제가 이미 다 체크했어요. 구청에도 확인받았고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박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장 답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정우가 커피를 사주며 투자 제안서를 나눠줬어요. A사 용지 4장짜리였습니다. 건물 정보, 매입 가격 3억 8천만 원, 리모델링 예상 비용 5천만 원, 총 4억 3천만 원, 공동 투자자 4명 기준 1인당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예상 월 수익 280만 원에서 320만 원, 1인당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 계약금은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인당 2천만 원이요. 나머지는 중도금이랑 잔금으로 나눠서 내시면 돼요. 한 달 안에 계약 완료하고 2달 안에 리모델링 끝내면 석 달 후부터 임대 수익 발생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연락 주세요. 자리가 4개밖에 없어서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자리가 4개밖에 없다. 먼저 오는 사람한테 준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죠.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건물 봤는데 괜찮았어. 입지도 좋고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히 쓸만해. 미정이는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허가는 확실한 거예요. 응, 구청에서 확인받았대.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대. 만약에 허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고 했어.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박미선이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계단이 가파르다. 연면적이랑 비상구를 확인해야 한다. 근데 이정호는 문제 없다고 장담했잖아요. 구청에서 확인받았다고 했고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이틀 뒤 이정우한테 전화했어요. 저 참여하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형님.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서 계약서 검토하시죠. 그 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정우가 계약서 초안을 꺼냈습니다. 함께 읽어 내려갔어요. 부동산 공동 매입 및 운영 계약서. 매도인 누구? 매수인 갑을병정 총 4명. 매매 가격 3억 8천만 원. 각 지분 4분의 1씩. 리모델링 비용 별도 분담. 월 수익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 계약 해지 시 상호합의 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다음 조항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허가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은 대표 운영자가 책임지고 진행하며 만약 인허가 지연 또는 불가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이 문장이 애매했어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만약 허가가 안 나면 누가 책임지는 건가?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입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계약서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6주 동안 교육받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묻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저는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 줄을 묻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허물어질 것 같았죠.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서명해 주세요. 계약금 2천만 원은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돼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긴장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적었어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받아들고 카페를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에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파란 파일을 새로 샀어요. 겉면에 손글씨로 적었습니다. 실버하우스 프로젝트. 계약서를 파일 맨 앞에 꽂았어요. 이게 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한테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미정이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허가 불가 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상호 협의래. 그게 뭔 뜻이에요? 잘 풀릴 거야. 구청에서 확인받았다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아내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이미 도장 찍었으니까요. 빨간 공책을 폈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어요. 계약 완료. 계약금 2천만 원 납부. 앞으로 남은 금액 5,500만 원. 석 달 후부터 월 75만 원 수익 시작 예정. 그 밑에 작게 적었습니다. 허가 문제는 강사님 말 믿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어요. 첫 번째 실수는 애매한 문장을 그냥 넘겨버린 거였고, 두 번째 실수는 마음속에서 올라오던 의심을 제가 스스로 눌러버린 거였습니다. 계약금을 치른 지 2주일 뒤였습니다. 이정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잔금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5,500만 원이에요. 퇴직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2억 5천만 원에서 계약금 2천만 원 빠져나가고 2억 3천만 원 남아 있었죠. 여기서 5,500을 더 빼면 1억 7,500만 원이 남습니다.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7,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 1억 7,500만 원.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이정우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실버하우스 투자자 모임. 4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랑 이정우 그리고 박미선 그리고 최종현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최종현은 60살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이정우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계약 완료했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예상 기간은 2달입니다. 공사 과정은 수시로 공유 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인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벽지를 뜯어내는 모습, 바닥을 까는 모습, 페인트 칠하는 모습, 매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뭔가 실감이 났어요. 내가 건물주가 되는구나. 이 건물에서 매달 돈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현장 보러 같이 가실래요? 이정우가 물었고 저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죠. 박미선도 함께 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1층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바닥도 깔끔하게 깔렸더라고요. 화장실도 교체했고 손잡이도 달렸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죠? 말했잖아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마다 문이 새 걸로 바뀌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근데 노인분들 쓰실 거면 여기 턱을 더 낮춰야 할 것 같은데요. 휠체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만큼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갑니다. 이정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얼마나 더 드는데요? 한 400만 원 정도요. 이정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표정을 풀더니 말했어요. 알았어요. 그냥 하세요. 안전이 중요하니까. 박미선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더 나가는 건 아니죠? 이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예비비 범위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공사 잘 되고 있어. 한 달만 더 있으면 끝난대. 이제 곧 입주자 모집 홍보를 슬슬 시작하려 한다더군요. 허가는 곧 나온다며 자신 있게 말했죠. 그러면서도 뭔가 찝찝한 기분이 있었어요. 공사비가 더 든다는 말. 이정우 표정이 굳었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스스로 애써 괜찮다고 눌렀어요. 이미 제 돈이 다 들어간 뒤였죠. 이제 와서 불안해져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2주일 뒤였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이정우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지금 잠깐만 시간 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더군요. 왜요? 구청에서 갑자기 현장 점검을 나온다더군요.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별일 아닐 텐데 혹시 몰라서 연락드렸어요. 구청이요. 왜 나와요? 공사 신고 확인하러 나온다는데요. 뭐 서류 확인하고 가겠죠.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행정 절차겠거니 했죠. 이틀 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정우한테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형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왜요? 구청에서 공사를 멈추라고 했답니다. 뭔가 구조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바로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사를 멈추래요. 왜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허가 문제래요. 건물 기둥 간격이 승인 도면과 다르다더군요. 구조안전 기준이 아예 맞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다리가 떨릴 정도였죠. 허가가 문제라니요. 분명히 다 확인받았다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리더군요. 이정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지금 확인 중이에요. 구청 담당자가 말이 안 통해요.
월요일에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형님은 일단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사 중지, 허가 문제, 그 단어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구청에서 공사 중지 명령 나왔대요. 미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우리 돈은요? 모르겠어요. 월요일에 확인해 본대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었어요. 7,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정우, 박미선, 최종현 그리고 저 4명이 구청 민원실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30분 넘게 기다렸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창구 직원은 35살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찰에 조민수 건축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공사 중지 명령 관련해서 왔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소를 말하자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한참 화면을 보더니 서류 몇 장을 프린트했습니다. 이 건물 말씀이시죠? 네. 여기는 예전에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와 구조로는 노인 공동생활시설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장기 숙박업도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조민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건물은 일반 주거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입니다. 근데 방 개수랑 공용시설 구조를 보면 상업용으로 쓰려는 게 명확해요. 용도 변경 신청도 안 하셨고요. 게다가 과거에 이미 불법 증축으로 시정 명령 받은 건물이거든요. 이 상태로는 노인시설은 물론이고 게스트하우스도 운영 못합니다. 이정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용도 변경 신청을 하셔야죠. 근데 현재 구조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건축법상 기준을 못 맞추거든요. 연면적, 비상구 위치, 복도, 폭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치려면 건물을 거의 다시 지어야 합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비용이 억 단위로 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승인 보장은 못 해드려요. 입지 자체가 노인시설 기준에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고치려면 억 단위 비용이 든다고 했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승인 보장은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예전에 확인받았는데요. 조민수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언제 누구한테 확인받으셨는데요? 기록이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은 3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때도 불어 통보 나갔습니다.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3년 전 민원인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정호. 그 이름이 서류 한가운데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호를 쳐다봤어요. 당신 이게 뭐예요? 3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정호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말했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조민수가 끼어들었어요. 법 안 바뀌었습니다. 기준 똑같아요. 이정호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공사비 다 들어갔는데요. 조민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공사는 중지하셔야 하고요.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일반 주택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월세 놓으시든지요. 근데 이 구조로는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구청을 나왔습니다. 4명 다 말이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다시 알아볼게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최종현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어요? 당신 3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속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사기잖아요. 박미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7,500만 원.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된대요. 허가가요. 건물 자체가 기준에 안 맞는데요. 고치려면 억 단위 돈이 든대요. 미정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괜찮다고 했잖아요. 구청에서 확인받았다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해서 뭐해요? 돈은 어떻게 할 건데요? 모른다니까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빨간 공책을 펼쳤어요. 월 수익 75만 원이라고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 새로 적었어요. 공사 중지. 허가 불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소송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손해보고 팔아야 하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버텨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 안 자요. 못 자겠어요. 한참 둘이 앉아 있다가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정우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안은 계속 어두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공사는 중지됐고 허가는 안 나오고 이미 7,500만 원은 들어갔고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포기하고 손해보고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판단을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사는 멈춘 채로였어요. 건물은 반쯤 고쳐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죠. 그 사이 대출 이자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이자 30만 원씩이었어요. 공사비 중에 일부를 대출로 메웠거든요. 이정우가 그러자고 했었어요. 당장 현금 부담을 줄이자고. 어차피 석 달 후부터 임대 수익 나오면 이자는 거기서 내면 된다고 했죠.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매달 15일이면 통장에서 15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2억 7,500만 원, 2억 7,350만 원, 2억 7,200만 원.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빨간 공책에 날짜를 적고 금액을 기록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빠져나가는 숫자를 적으면서도 이게 실제 돈이라는 감각이 점점 무뎌졌어요. 숫자만 늘어갈 뿐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한 채 그냥 돈만 잃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우는 계속 알아보겠다고 말했어요.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변호사랑 상담 중입니다. 용도 변경 재신청 방법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근데 구체적인 말은 없었어요. 날짜만 계속 미뤄졌죠. 박미선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대표님 정확히 언제까지 답 나오나요? 우리 다 이자 나가고 있어요. 최종현도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저는 메시지를 보기만 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2억 6,6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7,500만 원 투자하고 300만 원 이자로 날아갔습니다. 아내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주말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했어요. 당신은 쉬어요. 내가 벌게요. 아니에요. 나도 일해야죠. 그래야 이자라도 메우죠. 미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50 중반 나이에 마트에서 물건 나르고 계산하고 정리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제 선택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마트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터져나왔어요. 근데 누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제가 한 거니까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미선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호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같은 교육 들었던 사람들 중에 연락 가능한 분 있으세요? 왜요? 저랑 비슷한 피해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강의 들었고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대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분당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박미선이 먼저 와 있었고 3명이 더 있었어요. 다들 50 중후반에서 60 초반 나이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았어요.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같은 교육 들었어요. 경기도 광주 쪽 건물 투자했는데 똑같이 허가 문제로 막혔어요. 6천만 원 날렸습니다. 다른 분도 말했습니다. 저는 인천 쪽이었어요. 7,500 넣었는데 지금 건물은 비어 있어요. 세입자도 안 구해지고 팔리지도 않아요. 3번째 분은 여자였어요. 저는 남편이 작년에 투자했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입원까지 했어요. 뇌경색 왔어요. 지금도 재활 치료 중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같은 교육장, 같은 강사, 같은 이정호, 같은 방식으로 여러 명이 당한 겁니다.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손해보고 끝낼 건가요? 한 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받아 봤어요. 근데 입증이 어렵대요. 계약서에 애매하게 써놨거든요. 그냥 민사로 가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대요.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 파일이든 문자든 뭐든지요. 그분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온라인 카페 화면이었습니다. 실버하우스 피해자 모임. 가입자가 15명 정도 되어 있었어요. 여기 가입하세요. 비슷한 피해 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증거 자료 공유하고 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게시판을 쭉 읽어 내려갔어요. 비슷한 사연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실버하우스 투자했다가 허가 문제로 막혔다. 이정호한테 속았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 누군가 파일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공유 폴더 링크였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폴더 안에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강의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계약서 사본, 구청 서류,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정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미 구청이랑 다 이야기 끝냈어요.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교육장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문자 캡처도 열어봤어요. 투자자가 이정우한테 보낸 문자였습니다. 허가 관련해서 확인서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이정우 답장이었습니다. 형님, 저 믿으시죠? 문서보다 제 말이 더 확실합니다. 구청 담당자랑 직접 통화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문자를 보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구나. 증거를 안 남기려고 일부러 문서를 안 준 거구나. 빨간 공책을 폈습니다. 빈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썼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통화 내용 기록, 증거 수집 시작. 파란 파일을 꺼냈어요. 맨 뒤에 새 페이지를 넣고 인쇄한 캡처 자료를 끼웠습니다. 언젠가 이게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넉 달째였습니다. 단체 카톡방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최종현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대표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답 좀 주세요. 이정우가 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랑 재협의 중입니다. 박미선이 바로 답장했어요. 변호사가 누군데요? 이름 좀 알려주세요. 직접 통화하고 싶어요. 한참 답이 없다가 이정우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바빠서 통화 어렵대요. 제가 중간에서 전달할게요. 최종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알려주세요. 다음 주 중으로 연락드릴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정우는 답이 없었어요. 다음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익십만 떴습니다. 박미선이 카톡에 올렸어요. 이 대표 연락 안 되는데 혹시 연락되시는 분 있나요? 저도 안 돼요. 최종현이 답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답했어요. 그날 밤 3명이서 따로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우 빼고요.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도망가려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라도 대책 세워야 해요. 최종현이 물었습니다. 소송하는 거예요. 박미선이 답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더 모아야죠. 피해자 모임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면 어떨까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죠. 5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오프라인 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분당에 있는 스터디 카페 회의실이었습니다. 12명이 모였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한 분이 정리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정우가 연루된 피해 사례가 최소 15건입니다. 총 피해액이 10억 넘어요. 이 사람은 같은 수법을 반복해왔어요. 우선 교육으로 신뢰를 쌓고 허가 문제는 해결됐다고 거짓말하고 계약서는 애매하게 작성해서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연락 끊고 도망가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판이었구나. 우리는 그냥 거기 올라탄 거였구나.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민사소송 걸고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하고요. 비용은 우리가 각자 분담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랑 소송 비용 합쳐서 1인당 200에서 300 정도 예상됩니다. 또 돈이 들어가는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 하면 더 손해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집단 소송 진행, 형사 고소 병행, 증거자료 취합해서 변호사한테 전달. 모두 손을 들어서 찬성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미 잃을 만큼 잃었다. 여기서 더 잃는다 해도 적어도
이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건 막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빨간 공책을 폈어요. 소송 준비 시작. 변호사 비용 250만 원. 통장 잔액 2억 6천만 원. 계산해 보니 투자금 말고도 이미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더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투자금 7,500, 이자 450, 변호사 비용 250, 합치면 8,200만 원입니다. 제 노후 자금에서 8,200만 원이 통째로 증발한 셈이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소송하기로 했어요. 미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죠. 그날 밤 저는 파란 파일을 펼쳤습니다. 계약서, 구청 서류, 녹음 파일 목록, 문자 캡처 모두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이게 언젠가 법정에서 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쓰일 거라고 믿었어요. 소송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40대 중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을 여러 번 맡아본 분이라고 했죠. 첫 상담날 회의실에 피해자 10명이 모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약서, 구청 서류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자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써주세요.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집에 와서 노트를 펼쳤어요. 처음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6월, 명예퇴직 통보, 퇴직금 2억 5천만 원. 7월, 동창 모임에서 이정우 만남, 실버하우스 이야기 처음 들음. 8월부터 10월까지, 교육과정 참여. 11월, 현장 답사 및 계약, 계약금 2천만 원 납부. 12월, 잔금 5,500만 원 납부. 이듬해 1월, 공사 시작. 2월, 구청 공사 중지 명령. 3월부터 6월까지, 이자, 지급 및 대책 모색. 7월, 피해자 모임 결성. 8월, 소송 준비 시작. 한 줄 한 줄 적다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 달 뒤 변호사가 다시 모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찾았다고요. 회의실에 모였을 때 변호사가 서류를 나눠줬어요. 구청에서 받아온 문서였습니다. 이 건물 관련 민원 내역이었어요.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기록이 쭉 나와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년 전 기록이 나왔어요. 민원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호. 민원 내용은 용도 변경 신청이었어요. 일반 주거용에서 노인 복지시설로 변경 요청. 처리 결과는 불허였습니다. 사유는 건축법 기준 미달, 연면적 부족 비상구 기준, 미충족 복도 폭 부적합. 그 밑에 담당자 의견이 적혀 있었어요. 현 구조로는 용도 변경 불가. 건물 전체 재시공 필요. 이 문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 전에 이미 불가 판정을 받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한테는 허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용도 변경 시도했다가 실패한 건물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투자자들한테는 허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최종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 계자식이 처음부터 우리 돈만 노린 거였어.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2년 전 기록도 보세요. 2년 전 페이지를 펼쳤어요. 또 이정우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원 내용이 달랐어요. 건물 매각 관련 상담,
구청 답변은 이랬습니다. 현재 불법 증축 상태 시정 명령 이행 필요. 용도 변경 불가 상태에서 매각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 그러니까 이정호는 2년 전에 이미 이 건물을 팔려고 했던 겁니다. 본인 명의로는 못 팔 상황이었죠. 불법 증축에 용도 변경도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겁니다. 공동 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끌어들인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건물을 싸게 매입한 뒤 용도 변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 상태로는 팔 수도 없고 제대로 쓸 수도 없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겁니다. 허가는 해결됐다고 거짓말하고요. 투자자들 돈으로 건물을 넘기고 공사비까지 받아낸 거예요. 본인은 손해볼 게 없는 구조입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사기였다. 우리는 그냥 그 판에 올라간 호구였던 거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정호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계약서상으로는 이정호도 4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돈을 안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 중 일부가 이 사람한테 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럼 공사비도 부풀린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박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녹음 파일에 허가 문제 없다는 발언이 명확히 들어있고 구청 자료로 거짓말이 입증됩니다. 민사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집행입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숨겨놨을 수 있거든요. 그럼 판결 받아도 돈을 못 받는 겁니까? 최종현이 물었습니다. 전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 경매로 넘기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분배받는 게 현실적이에요. 그래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일부라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와서 빨간 공책을 폈어요.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정호 3년 전 용도 변경 신청 불어. 2년 전 매각 시도. 모든 게 계획된 사기. 우리는 호구.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길 수 있대요. 근데 돈은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받으면 다행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일부만. 결국 손해는 보는 거잖아요. 이틀 뒤였습니다. 박미선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호 씨 구청에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왜요? 조민수 주무관한테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려고요. 혹시 다른 증거가 더 있을지 모르잖아요. 알겠어요. 같이 가죠. 다음 날 오전 구청으로 갔습니다. 박미선하고 최종현하고 저 셋이서 갔어요. 조민수를 찾아갔더니 기억하더군요. 아, 그 건물건이시죠. 어떻게 되셨어요? 소송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받고 싶어서 왔어요. 조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이정호가 과거에 이 건물 관련해서 신청했던 모든 기록이요. 출력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10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조민수가 정리해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정호 이름으로 들어온 민원 전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 정말 집요하게 용도 변경 시도했어요. 근데 매번 불어댔죠. 이 건물은 구조상 절대 노인 시설로 못 씁니다. 그걸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도 투자자 모집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사기죠. 조민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명백히 고의예요. 알면서 속인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보통은 모르고 실수하는 건데 이 사람은 알고도 한 거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는 게 아니구나. 법도 우리 편이구나. 서류를 받아들고 나왔어요. 차에 타서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증거가 다 모였어요. 이정우는 끝났어요. 최종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오래 걸리겠지만 적어도 결과는 나올 거구나. 집에 와서 파란 파일을 펼쳤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서류를 맨 앞에 꽂았어요. 이게 핵심 증거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근거다. 빨간 공책도 펼쳤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소송 본격 진행. 파일 뒤쪽에는 온라인 카페에서 받은 자료들도 추가로 넣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올린 이정우와의 대화 내용. 과거 사업 실패 기록. 다른 건물 관련 민원 내역. 하나씩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만 속인 게 아니다. 수십 명을 속였다. 이번에 제대로 끝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한 달 뒤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민사소송. 피고 이정우 외 1명. 청구 금액 투자금 반환 및 위자료. 사유 허위 사실 고지에 의한 사기.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사기죄 명목이었어요. 이제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왔습니다. 소장 접수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재판 준비가 계속됐어요. 변호사는 증거를 정리하고 우리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정호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예상대로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이랬어요. 본인도 구청에서 허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일 뿐이다. 허가가 안 난 건 구청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 본인도 피해자다. 그 답변서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구청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본인도 피해자라고요. 우리 돈으로 건물 넘긴 사람이요.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소장 접수하고 8개월 만이었어요. 법원은 서울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힘들 것 같아서요.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니 다른 피해자들도 와 있었어요. 박미선, 최종현 그리고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재판이라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됩니다. 증거 제출하고 쟁점 정리하는 정도예요. 실제 심리는 다음 재판부터 시작돼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판사석, 검사석, 변호사석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이정우가 들어왔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어요. 표정도 어두웠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읽고 양측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허가가 불가능한 건물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허가 문제가 해결됐다고 거짓 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과 구청 자료가 이를 입증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구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허가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불어댄 것은 행정기준 변경 때문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상담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구두 상담이었습니다. 문서는 없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구청 기록상 피고는 3년 전 용도 변경 신청을 했다가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불허 사유와 현재 불허 사유가 동일합니다. 행정기준은 바뀐 게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첫 재판은 30분 만에 끝났어요. 다음 재판 날짜를 잡고 패정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유리합니다. 다음 재판 때 증인 신문 들어갑니다. 구청 담당자 조민수 씨 출석 요청했어요. 두 번째 재판은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있었어요. 조민수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구청 건축과 소속입니까? 네. 해당 건물에 대해 피고가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3년 전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허됐습니다. 불허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법상 기준 미달입니다. 연면적 비상구 복도 폭 모두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 기준이 최근에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럼 현재도 해당 건물은 노인시설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구조를 전면 개조하지 않는 한 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합니까? 네. 본인이 직접 신청했다가 불허됐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직접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3년 전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상담했습니다. 그때 피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현 구조로는 허가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렵다고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조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언하지는 않은 거네요. 조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면 재시공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피고는 재차 문의했지만 매번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물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허가 불가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이며 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들은 투자금 반환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재판은 그렇게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석 달 동안 4번의 재판이 있었어요. 매번 증거가 제출되고 반박이 오갔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에서 이정우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허가는 제가 다 맞춰놨습니다.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집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피해자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이정우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 걱정 마세요.
구청 담당자랑 직접 이야기했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소송 시작한 지 1년하고도 한 달 만이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피해자들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이정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내려앉고 있었어요. 눈앞에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재판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투자 원금의 60%와 위자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해당 건물이 관련 법령상 노인, 공동주거시설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고도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반복 설명하였다. 이는 투자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녹음 파일 및 구청 자료를 통해 피고의 고의성이 명백히 입증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결문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겼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긴 거다. 옆에 앉은 박미선도 눈물을 훔쳤어요. 최종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판결대로 집행하면 건물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온 돈으로 배분받으시게 될 겁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선이 변호사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어요. 마음이 좀 풀려요. 글쎄요. 조금은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어요. 돈을 다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을 그냥 놔두지는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년 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예상보다 낮았어요.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돈이 피해자들한테 배분됐어요. 제가 받은 금액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투자한 돈 7,500만 원의 60%, 그리고 위자료 500만 원, 합쳐서 5천만 원. 거기서 변호사 비용 500만 원 빼면 4,500만 원. 손에 쥔 돈은 그만큼이었습니다. 통장에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을 때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2년 반 동안 싸워서 돌려받은 돈 7,500만 원 넣고 4,500만 원 받았으니 3천만 원 손해. 거기에 그동안 나간 이자까지 합치면 4천만 원 가까이 손해본 겁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은 2억 1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어요. 빨간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판결 확정. 배상금 입금 4,500만 원. 총 손실액 약 4천만 원. 남은 노후 자금 2억 1천만 원. 그 밑에 작게 적었습니다. 그래도 끝났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일단 이 돈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두려고요.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일할 거예요. 야간 운전 계속하고 낮에 시간 나면 다른 일도 찾아볼게요. 나도 마트 일 계속할게요. 아니, 당신은 그만둬요. 아니에요. 지금 소라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잖아요. 우리 둘이 벌면 3년 안에 3천은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어조였죠.
그게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내 선택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잖아요. 우리 선택이었어요. 나도 반대는 했지만 막지도 않았어요.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미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빨간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번갈아 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버하우스, 월 수익 75만 원. 이번 투자만 잘 되면 앞으로 30년은 버틸 수 있겠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 확정, 총 손실 4천만 원. 그래도 끝났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 공책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실패와 회복의 기록이었어요. 욕심과 후회의 기록,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한 다짐의 기록. 파란 파일도 펼쳤습니다.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구청 서류 판결문까지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이 파일도 이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책장 맨 아래 칸에 넣었어요. 다시는 꺼낼 일 없기를 바라면서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딸 소라가 물었어요. 아빠 재판 끝났어요. 응, 끝났어. 다행이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이제 끝났으니까. 소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내년쯤 결혼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자금 준비해줘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할까? 그래. 축하한다. 고마워요. 근데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자금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아빠가 도와줄 거야. 조금밖에 못 도와주더라도 최선을 다할게. 소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밥을 다 먹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돈을 불릴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결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큰 수익 대신 큰 사고를 피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화려한 노후는 아닐 겁니다. 매달 쪼개 쓰고 아껴 쓰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이니까요. 누군가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는 삶. 보이는 것만 믿고 확실한 것만 선택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풀지 못한 가족의 매듭이 있다면 그 매듭을 풀지 말지조차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제 선택으로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수익 약속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입니다. 구두 약속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 때는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질문을 참지 마시고요. 노후와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노년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로요.